촛불이 흔들리는 깊은 밤, 신방에 홀로 앉아 첫날 밤을 기다리는 신부.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이다. 사람들은 수군댄다. 저 내시가 감히 돈으로 양반 가문의 규수를 사들이다니, 밤마다 짐승 같은 짓을 벌이겠지. 공포에 떨던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남편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조용한 발걸음으로 들어온 그는 거친 손길 대신 그녀의 무거운 족두리를 조심스럽게 벗겨주었다. 하루 종일 이걸 쓰고 있느라 목이 아팠을 게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하고 평범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다가가지도 침상에 들지도 않았다. 방 구석에 따로 이불을 깔고 누운 채 말했다. 나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요. 첫날 밤, 부부의 침대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거리감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구원이었다. 하지만 의무는 커져만 갔다. 세상에서 가장 냉혹하다는 권력자 내관, 하승찬. 그가 거금을 들여 가문도 빚도 없는 한 여인을 정실로 맞이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욕망을 채우기 위함일까? 아니면 다른 숨은 사정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작은 소반 위에 차려진 따뜻한 죽과 정갈한 물김치, 그리고 쪽지를 발견한다. 낯선 곳이라 입맛이 없을 테니 죽을 조금 뜨고 쉬거라. 냉혹하다는 그의 배려에 가슴이 밀려온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집안 하인들의 무시와 비웃음, 그리고 내시의 아내라는 세상의 냉담한 시선이 그녀를 옥죄기 시작한다. 더욱이 담장 밖에서는 그들의 결혼을 파괴하려는 거대한 음모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서연이는 몰랐다. 이 모든 비밀의 열쇠가 30년 전, 한 선비가 굶주린 한 소년 내시에게 건넨 국밥 한 그릇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년이 바로 지금의 하승찬이라는 것을. 은혜와 오해, 편견과 진실, 그리고 금기된 관계 너머에 피어날 예상치 못한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촛불의 심지가 타닥거리는 소리마저 천둥 소리처럼 들려왔다. 서연이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신방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마치 물속 깊은 곳에 가라앉은 듯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창호지 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서연이의 어깨는 잘게 떨렸다. 오늘 밤 그녀는 여인이 돼 여인이 아니게 될 것이며 아내이 돼 아내가 아닌 존재가 될 터였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산에 구실을 못하는 내관이 굳이 양반가의 교수를 돈으로 사서 혼례를 치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잃어버린 양기를 탐하기 위해 밤새도록 기괴한 방법으로 여인을 괴롭히거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이다. 서연이의 뇌리에 박힌 그 흉흉한 소문들은 신방에 홀로 남겨진 이 순간 거대한 괴물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비단 이불의 매끄러운 감촉이 마치 뱀의 비늘처럼 차갑게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차라리 이대로 기절이라도 하여 눈을 떴을 때 아침이 밝아 있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저 문이 열리면 들어올 사람은 내 남편이 될 하승찬이었다. 궁궐 깊숙한 곳에서 임금의 그림자처럼 살며 막강한 권세를 누린다는 자. 그러나 서연이에게 그는 권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포식자일 뿐이었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서연이는 몰락해가는 가문의 외동딸로서 비록 끼니를 걱정할지언정 자존심만은 잃지 않으려 애쓰던 처녀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어리석음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선비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어 현실을 도피하던 아버지는 투전판을 기웃거리다 감당. 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말았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가재도구를 때려 부수고 늙은 어머니를 밀치며 행패를 부리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 악몽이었다. 2년이라도 팔아넘겨야 빚을 갚지 않겠나?
기방에 넘기면 좋게 뼈값은 받을 게야. 거친 사내들의 고함 소리와 아버지의 비굴한 울음소리가 뒤섞이던 마당 한가운데서 서연이는 죽음을 생각했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 이 치욕을 끝내고 싶었다. 그때 묘한 향내를 풍기는 중년의 매파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서연이는 정말로 그날 밤 우물에 몸을 던졌을지도 모른다. 매파가 내밀었던 조건은 기가 막힌 것이었다. 기생이 되는 대신 내관의 정실 부인이 되라는 것, 쌀 300석과 빚을 모두 청산해주는 조건이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덥석 매파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딸을 짐승 같은 내관에게 파는 것이나 다름없었음에도 당장 목에 들어온 칼날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안도했던 것이다. 서연이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아니, 원망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병든 어머니에게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매파가 가져온 비단 옷감을 받아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장사 지내는 서약가 될지라도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렇게 팔려오듯 가마에 올라타 이곳 하승찬의 사가에 도착한 것이 바로 오늘 낮이었다. 대문은 으리으리했고 하인들은 수십 명에 달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하나같이 묘한 경멸과 동정이 서려 있었다. 돈에 팔려온 넷이 마누라, 그들의 침묵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화려한 홀례복을 입고 얼굴에 연지곤을 찍었지만 서연이는 자신이 도살장에 끌려온 소와 다를 바 없다고 느꼈다. 아스라. 문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인기척에 서연이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드르륵 미닫이 문이 열리고 밤바람이 후 끼쳐 들어왔다.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방 안의 그림자를 어지럽게 춤추게 했다. 서연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는 하얀 버선발을 보았다. 발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사내의 거친 발소리가 아니라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다. 문이 다시 닫히고 정적이 흘렀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문간에 서 있었다. 서연이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지금 저 사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겁에 질린 사냥감을 어떻게 요리할지 궁리하고 있는 것일까? 숨이 막혀올 지경이었다. 많이 무서우냐?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넷이 특유의 가늘고 재직은 목소리를 상상했던 서연이에게 그 목소리는 의외로 묵직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문제였다. 무서우냐니 당연한 것을 묻는 그 질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을 해야 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녀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자 사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욕망이나 분노보다는 알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다. 사내의 발이 천천히 서연이 쪽으로 다가왔다. 한 걸음, 두 걸음. 서연이는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물렸다. 곧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고통을 예비하며 어깨를 움츠렸다. 머리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제 옷을 잡아 뜯기거나 니체를 잡힐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다가온 것은 거친 손길이 아니었다. 머리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족두리 위로 조심스러운 손길이 느껴지더니 이내 묵직한 무게감이 사라졌다. 서연이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눈앞에는 단정한 관복 차림의 사내가 족두리를 든 채 서 있었다. 나이는 50줄에 들어선 듯 눈가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으나 눈빛만은 맑고 깊었다. 하승찬이었다. 그는 족두리를 조심스레 옆 탁자에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하루 종일 이걸 쓰고 있느라 목이 꽤나 아팠을 게다.
무거웠을 텐데 미련하게 참고만 있었느냐? 그의 말투는 비난이 아닌 걱정에 가까웠다. 서연이는 멍하니 그를 올려다 보았다. 흉상 난 괴물의 얼굴도 음흉한 색정광의 얼굴도 아니었다. 그저 고단한 하루를 마친 평범한 중년 사내의 얼굴이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서연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하승찬은 서연이의 멍한 표정을 보고는 피식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표정을 거두었다. 그는 방 안 구석에 놓인 작은 상으로 다가가 물주전자를 들었다. 술을 권할 상황은 아닐 테고 목이 탈 테니 물이나 한 잔 마시거라. 그가 건넨 백자 차잔에는 맑은 냉수가 담겨 있었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다. 잔이 입술에 닿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긴장이 풀리면서 갑자기 갈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체면도 차리지 못하고 단숨에 물을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요동치던 심장이 조금 진정되는 듯했다. 하승찬은 그녀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다가 빈 잔을 받아 다시 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방 안쪽에 걸쳐있던 침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서연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내관과의 동침.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도구를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괴한 행위를 강요할 것인지. 그녀는 이불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하승찬은 서연이가 앉아있는 화려한 원앙금 침 쪽이 아니라 방구석에 밋밋한 무명 이불 한 채를 꺼내어 들었다. 그는 서연이와 가장 멀리 떨어진 창가 쪽에 이불을 깔기 시작했다. 서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주섬주섬 겉옷을 벗어 횃대에 걸고는 속적삼 차림으로 자리에 누워 등잔불을 훅 불어 껐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방 안의 윤곽을 비추었다. 거기 이불 덮고 편히 자거라.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잠이 가볍고 예민하여 누가 옆에 있으면 잠을 못 이루는 법이요. 그러니 내 쪽으로 넘어오지. 말고 벽에 붙어 자거라. 그 말은 서연이를 밀어내는 말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서연이를 안심시켰다. 그는 서연이를 건드리지 않을 작정인 것이다. 아니, 애초에 그녀를 여인으로 취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렇다면 왜 거금을 들여 나를 산 것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극도의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다. 서연이는 조심스레 화려한 이불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비단 이불의 감촉이 아까와는 다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저 멀리 창가에 누운 하승찬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정말로 잠이 든 것일까? 아니면 자는 척을 하는 것일까? 서연이는 어둠 속에서 그의 등 쪽을 응시했다. 방 안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부부의 연을 맺는 첫날 밤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살적거리는 소리 대신 타인의 거리감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 거리감은 서연이에게 구원이었다. 그녀는 베개에 머리를 뉘었다. 문득 오늘 아침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손에 쥐어주었던 낡은 놀이개가 생각났다. 부디 살아만 있어다오. 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살아남았다. 적어도 오늘 밤은 무사히 넘겼다. 서연이는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낯선 사내, 그것도 내관의 방에서 느끼는 이 기묘한 안도감이라니. 그녀는 자신이 알던 세상의 상식이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예감을 했다. 하승찬.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괴물이라는 소문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새벽 달기 오는 소리에 서연이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닫고 벌떡 몸을 일으켰다. 창가 쪽을 보니 이불은 반듯하게 개져 있었고 하승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일찍이 궁으로 출사한 모양이었다. 서연이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다듬고 방문을 열었다. 황급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이가 마루로 나서자 마당을 쓸던 여종 하나가 훔쳐보듯 놀라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제와 같은 경멸보다는 호기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첫날 밤을 치르고도 살아나왔고 나 하는 듯한 눈빛. 서연이는 애써 그 시선을 무시하고 부엌 쪽으로 향하려 했다. 그때였다. 안채의 테마루 끝에 놓인 작은 소반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보자기로 덮인 소반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서연이는 홀린 듯 다가가 쪽지를 집어들었다. 정갈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아침상은 따로 차리라 일러두었다. 낯선 곳이라 입맛이 없을 테니 죽을 조금 뜨고 쉬거라. 저녁에 보자.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배려는 서연이의 가슴을 묘하게 울렸다. 보자기를 걷어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자죽과 정갈한 물김치가 놓여 있었다. 자죽의 고소한 냄새가 코끝에. 자극하자 어제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했던 위장이 요동쳤다. 서연이는 선마루에 걸터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으니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듯했다. 자죽 한 그릇에 담긴 온기가 서연이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삶이 지옥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자죽보다 더 뜨겁고 위험한 시련이 담장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바로 오늘 새벽 말없이 사라진 그 내관이라는 사실을. 날이 밝았음에도 서연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승찬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유한 양반가의 저택과 다를 바가 없었다. 기와 지붕은 윤기가 흘렀고 마당에 심어진 소나무와 향나무는 주인의 깐깐한 성정을 닮아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가지치기가 되어 있었다. 곳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그득했고 부엌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고 피어올랐다. 배를 자쳐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풍요의 냄새였다. 그러나 서연이에게 이 풍요는 목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거북하고 따가웠다. 그녀가 안채 대청에 앉아있으면 하인들은 마당을 쓸거나 걸레질을 하면서 힐끔힐끔 곁눈질로 그녀를 훔쳐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진기한 구경거리를 보는 듯했고 입가에는 비웃는 조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서연이가 듣지 못할 것이라. 여기는지 아니면 들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낮은 목소리로 수근거렸다. 저분이 그 쌀 300석짜리 마누라지. 차례 꽃 같은 나이의 넷이 덕으로 팔려오다니 팔자도 참 기구하지. 그러게 말이야. 대감마님께서 밤에 뭐 할 일이 있으시다고 여인을 들이셨을까? 그저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구색이나 맞추려는 것이겠지. 장식장에 올려둔 화병처럼 말이야. 아이고, 불상도 하셔라. 평생 빈방 독수공방하며 늙어 죽을 운명이니 살아있는 과부나 다름없지 않느냐? 빨래터에 모인 여종들의 수다 소리가 바람을 타고 서연이의 귓가에 날아와 꽂혔다. 서연이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가슴을 후비는 모멸감이 더 컸다. 화병, 살아있는 과부. 잔인한 단어들이 서연이의 처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억울하다고 소리칠 수도, 하인들을 불러다 호통을 칠 수도 없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진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것도, 남편 구실 못하는 내관의 아내가 된 것도 모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서연이는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그저 돈으로 거래된 값값이 비싼 물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오후가 되자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늙은 청지기가 안채로 들어왔다. 그는 꼿꼿한 인상에 매서운 눈매를 가진 노인이었다. 그는 서연이에게 곶간 열쇠꾸러미와 장부 몇 권을 내밀었다. 마님, 대감마님의 분부로 안살림을 맡기라 하셨습니다. 허나 이 집안의 법도가 엄하고 살림 규모가 작지 않으니 당분간은 제가 돕는 것이 옳을 줄 아옵니다. 그의 말투는 깍듯했으나 눈빛에는 서연이를 얕잡아 보는 기색이 역력했다. 갓 들어온 어린 신부가, 그것도 몰락한 가문에서 팔려온 여자가 무엇을 알겠냐는 무언의 무시였다. 서연이는 열쇠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묵직한 쇠붙이의 무게가 손목을 짓눌렀다. 이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를 이 집에 탐해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서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담담하게 말했다. 알겠어. 내 부족한 점이 많으니 자네가 많이 도와주게. 그녀의 차분한 대응에 청지기는 의외라는 듯 눈썹을 꿈틀거렸으나 이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하승찬이 퇴청한 것이다. 서연이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마중을 나갔다. 대문을 들어서는 하승찬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다. 궁궐에서의 하루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짐작게 하는 낯빛이었다. 그는 서연이를 보자마자 멈칫하더니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와 보지 않아도 된다. 일러건을 날이 차니 어서 들어가거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미세한 온기를 서연이는 느낄 수 있었다. 하인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비웃음 속에 있다가 남편인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묘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는 내관이었고 자신을 산 주인이었지만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서연이를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존재였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 두 사람은 다시 어색한 침묵 속에 마주 앉았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승찬은 서연이와 멀찍이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품에서 헝겊으로 싼 묵직한 꾸러미를 꺼내 서연이 앞에 밀어 놓았다. 풀어보거라. 서연이는 조심스레 매듭을 풀었다. 비단이나 폐물을 예상했던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헝겊 속에서 나온 것은 낡은 서책 3권이었다. 표지가 손때에 묻어 반질반질한 수학과 시선. 그리고 꽤 귀해 보이는 필사본 소설책이었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어루만졌다. 몰락하기 전 아버지의 서재에서 몰래 책을 훔쳐 읽으며 밤을 지새우던 기억이 떠올랐다. 가세가 기울면서 책이란 책은 모두 팔아치워야 했기에 글 읽는 즐거움을 잊고 산지 오래였다. 내 듣자하니 처가에서 자랄 때 글 읽는 재주가 남달랐다고 들었다. 하승찬이 차잔을 만지작거리며 무심하게 말했다. 이 집에는 말동무할 사람도 없고 종일 적적할 터이니 심심풀이라도 하라고 구해왔다. 규방에 갇혀 바느질이나 하는 것보다는 글 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서연이가 아니라 허공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마치 쑥스러움을 감추려는 소년 같은 모습이었다. 하인들은 서연이를 장식품 취급했지만 이 사내는 서연이가 가진 내면의 갈증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여인에게, 그것도 팔려온 아내에게 귀한 서책을 선물하는 사내라니. 서연이의 가슴 속에서 굳게 다져있던 빗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승찬이 덧붙였다. 오늘 의원을 보내 장인 어른의 병세를 살피게 했다. 다행히 고질병이긴 하나 약을 꾸준히 쓰면 차도가 있을 것이라 하더구나. 약재를 넉넉히 지어 보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빚쟁이들도 다시는 싱거리지 못하도록 처리해 두었다. 그 말은 서연이의 가슴에 떨어진 벼락과도 같았다. 서연이는 숨을 들이켰다.
단순히 돈으로 빚을 갚아준 것을 넘어 병든 아버지의 안위까지 챙기고 있었다니. 서연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감사의 말을 해야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절을 올렸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는 그녀를 보며 하승찬은 당황한 듯 몸을 일으켰다. 이러지 마라. 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다. 일어나거라. 어서. 그날 밤 서연이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등잔불 아래에서 하승찬이 선물한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창가 쪽에 누워있는 하승찬의 뒷모습만이 자꾸만 시선을 끌었다. 그는 오늘도 서연이를 건드리지 않고 벽을 보고 누워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연이는 그가 잠들지 않았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왜 자신을 샀을까? 단순히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양자가 필요해서? 아니면 늙어가는 자신의 만년을 지켜줄 간병인이 필요해서?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런 실용적인 목적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서연이를 존중하고 있었다. 몸이 불편한 내관이라는 자격지심 때문이라기엔 그의 태도는 너무나 의연하고 사려 깊었다. 서연이는 문득 궁금해졌다. 저 구부정한 등 뒤에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일까? 임금을 모시며 권력의 정점에 있다지만 퇴청 후 돌아온 빈집에서 그가 느꼈을 고독은 얼마나 깊은 것이었을까? 다음 날부터 서연이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인들을 지휘하며 안살림을 챙기기 시작했다. 청지기가 마지못해 내민 장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부엌에 나가 식재료의 상태를 확인했다. 하인들은 여전히 그녀를 경계했지만 서연이의 단호하고 빈틈없는 일처리에 조금씩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자신의 빚을 갚아주고 목숨을 지켜준 남편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했다. 하승찬이 퇴청하면 따뜻한 물을 미리 준비해 세수 시중을 들었고 그의 옷가지들을 정성스럽게 다림질해 놓았다. 하승찬은 그런 서연이의 변화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고맙다거나 수고했다는 말은 없었지만 서연이가 차려온 밥상을 남김없이 비우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하승찬이 늦은 시각까지 귀가하지 않아 서연이가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술에 취한 하인 하나가 대문을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다. 그는 평소 하승찬을 뒤에서 가장 심하게 험담하던 마당새였다. 내시놈의 집구석, 산에 구실도 못하는 놈이 벼슬아치라 칭하며 거드름을 피워 에라이, 술 기운을 빌려 그동안 였던 불만을 터뜨리는 모양이었다. 다른 하인들이 말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당새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안채 쪽을 향해 사돈집 하듯이 외쳤다. 거기 안방님도 나와 보셔. 밤마다 독수 공방하느라 오죽 심심하겠소. 내 그 외로움이나 달래줄까? 그 순간 안채의 방문이 벌컥 열렸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도 잠옷바람도 아니었다. 정갈하게 단의를 갖춰 입은 서연이가 툇마루에 서자 소란스럽던 마당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연이는 뜰 아래로 내려서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다. 내 이놈, 여기가 감히 어느 안전. 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서연이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평소 기죽어 지내던 어린 신부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당새는 술김에도 귀가 눌려 멈칫했다. 서연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쏘아붙였다. 내 비록 덕이 부족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 얻지는 못하였으나 이 집의 주인은 대감마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정실이다.
주인을 능멸하는 것은 곧 나라의 녹을 먹는 관원을 능멸하는 것이니 이는 국법으로도 다스릴 수 있는 중죄임을 모르느냐? 그녀의 호통에 마당새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 다른 하인들도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었다. 서연이는 청지기를 불렀다. 청지기, 듣거라. 저자를 당장 헛간에 가두고 술이 깰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대감마님께 고하여 엄히 다스릴 것이다. 청지기는 식은 땀을 흘리며 허리를 굽혔다.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하인들이 마당새를 질질 끌고 사라지자 서연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때였다. 대문 기둥 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하승찬이었다. 그는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모든 상황을 지켜본 듯했다. 그의 표정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평소와 달리 묘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서연이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고개를 숙였다. 오셨습니까?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소란을 피웠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승찬은 천천히 서연이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털썩 팻마루에 걸터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화가 난 것일까? 서연이가 불안해하며 그를 쳐다보는데 하승찬이 고개를 들어 서연이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아니다. 내 불찰이다. 하승찬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내가 덕이 없어 아랫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알았고 그 탓에 부인이 겪지 않아도 될 수모를 겪었소. 미안하오. 서연이는 깜짝 놀랐다. 그가 처음으로 서연이에게 부인이라 칭하며 하대하지 않고 존대한 것이다. 그리고 사과까지 했다.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집의 사람입니다. 제 남편을 욕보이는 자를 어찌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그녀의 입에서 남편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 순간 하승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연이를 바라보다가 소매자락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향긋한 냄새가 나는 곶감 한 꾸러미였다. 오다 보니 장터에 곶감이 좋더군. 책 읽다 출출할 때 먹으라고 사왔소. 무뚝뚝하게 건네는 그 곶감 꾸러미에서 서연이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값진 진심을 느꼈다. 이 사내는 화려한 언변으로 사랑을 속삭일 줄도, 뜨거운 포옹으로 인을 안을 줄도 몰랐다. 하지만 험한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묵묵히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이 역시 방금 전 그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 하나가 허물어지는 밤이었다. 담장 너머 세상 사람들이 몰아뜯을 적어도 이 담장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었다. 마당에 뜬 달이 유난히 밝고 실처럼 아름다웠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밤이었다.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드는 바람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흉흉했다. 서연이는 화로에 숯을 더 넣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으나 하승찬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궁궐에 병고라도 생긴 것일까? 아니면 눈길에 미끄러져 낭패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며칠 전부터 그의 안색이 흑빛이었던 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그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으나 서연이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식사 때 숟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따금 가슴을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곤 했다. 별일 아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마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연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서연이는 그것이 단순한 책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권력의 정점이라는 궁궐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튀기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임금의 그림자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극도의 긴장을 요구하는 일일 테니 말이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다급한 하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서연이는 화들짝 놀라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긴 마루를 내려서자마자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다. 대문 쪽을 보니 가마꾼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하승찬은 가마에서 내리다 말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청지기가 그를 어루만지며 끙끙대고 있었다. 서연이는 신발을 제대로 신을 새도 없이 버선발로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가까이서 본 하승. 찬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어서 안채로 모셔라. 뭐들 하느냐, 빨리. 서연이의 서슬퍼런 호령에 얼이 빠지고 있던 하인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승찬을 들어 옮겼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방으로 이끌었다. 따뜻한 아랫목에 그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지만 그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앓는 소리만 내뱉었다. 의원을 부르러 하인을 내보낸 서연이는 직접 물수건을 짜서 그의 얼굴과 목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관복을 벗기자 앙상하게 마른 몸이 드러났다. 갈비뼈가 송곳니 드러날 정도로 야윈 몸, 겉으로는 비단 옷을 입고 위세를 떨쳤으나 그 속은 이토록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것이다. 서연이의 가슴 한 구석이 찌르게 아려왔다. 이 가쁜 몸으로 그 많은 궁궐 생활을, 그리고 세상의 멸시를 홀로 견뎌왔단 말인가? 밤이 깊어가도록 하승찬의 열은 내릴 줄을 몰랐다.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평소에 냉철하고 침착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무의식 속에서 그는 무방비 상태의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춥습니다. 어머니. 너무 춥습니다. 제발. 거기는 안 됩니다. 제발. 서연이가 수건을 짜던 손을 멈칫했다. 거기는 안 된다는 절규. 그것은 필시 환관이 되던 날의 기억일 것이다. 사내로서의 삶을 것에 당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난도질당했던 그 끔찍한 고통의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다. 서연이는 숨을 죽이고 그의 머리맡을 지켰다. 눈을 감고 괴로워하는 그의 얼굴주름 사이사이에 고여있는 깊은 슬픔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를 고자라 비웃고 탐욕스러운 내시라 손가락질했지만 지금 서연이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저 상처입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가여운 영혼일 뿐이었다. 서연이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리고 귀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아무도 대감께 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 것일까?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던 하승찬의 미간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의 손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움켜쥐었다. 그 악력이 어찌나 센지 손. 이 아플 지경이었지만 서연이는 손을 빼지 않았다. 밤새도록 그녀는 그의 곁을 지키며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마른 입술에 물을 적셔주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가고 창호지 문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이야 그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왔을 때 하승찬은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그는 몽롱한 시선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에 닿아있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고개를 돌리니 서연이가 그의 손을 잡은 채 침상머리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해쓱해진 얼굴, 그리고 곁에 놓인 대야와 물수건들.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기 하는 풍경이었다. 하승찬은 숨을 들이켰다. 자신의 추한 꼴을 보이고 말았다는 수치심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가 교차했다. 평생 누군가의 시중을 들며 살아왔지 누군가에게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받아본 적은 없었다. 게다가 상대는 돈으로 사온 자신을 혐오하리라 생각했던 아내가 아닌가? 하승찬이 조심스레 몸을 일으키려 하자 인기척에 놀란 서연이가 번쩍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깨어나셨습니까? 몸은 좀 어떠십니까? 서연이가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물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부인 덕분에 살았소. 흉한 꼴을 보여 꿇어. 하승찬은 쉰 목소리로 답하며 시선을 떨구었다.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부부 사이에 흉이 어디 있습니까? 밤새 고열이 심하여 걱정했습니다. 의원이 과로로 인한 심혈이라 하였습니다. 당분간은 꼼짝 말고 요양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어조는 단호했다. 마치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는 어머니 같기도 했다. 하승찬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평소의 씁쓸한 미소가 아니라 한결 편안해진 얼굴이었다. 오후가 되자 하승 찬의 기력이 조금 회복되었다. 서연이는 정성스럽게 달인 탕과 맑은 차를 내왔다. 두 사람은 차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차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조금 녹여주었다. 차 한 모금 마신 하승찬이 입을 열었다. 궁금하지 않으시오? 무엇이 말입니까? 내가 왜 하필 부인을 택했는지 말이요. 돈으로 젊은 첩을 들이려 했다면 기생이나 다른 여직 교수도 많았을 텐데 굳이 몰락한 가문의 빚더미에 앉은 부인을 택한 이유가. 서연이는 차잔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사실 가장 궁금했던 점이었다. 하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응시하며 대답을 기다렸다. 하승찬은 시선을 창밖에 눈 덮인 매화나무에 둔 채 먼 과거를 회상하듯 말을 이어갔다. 30년 전이었소. 내가 아직 궁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윗전들의 매질과 괴롭힘에 못 이겨 도망치다시피 궁 밖으로 나왔을 때였지. 배는 고프고 몸은 상처투성이이고 세상 천지가 다 나를 죽이려는 것만 같았소. 그때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을 얻어 먹으려다 주인에게 쫓겨나 매질을 당하고 있었소. 재수없는 내시놈이 어딜 들어오냐며 소금을 뿌려대더군.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서연이는 그 속에 담긴 처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선비께서 그 광경을 보고 주인을 호통치셨소. 사람이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라고 하시며 손수 흙투성이가 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먼지를 털어주셨지. 그리고는 당신의 밥상에 나를 앉히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셨소. 내시라고 고자라고 다들 침뱉기 바쁜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를 사람 대접해준 분이었소. 하승찬이 서연이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분이 바로 부인의 조부님이신 서대감님이시오. 서연이는 숨을 멈췄다. 할아버지가. 그녀의 기억 속의 할아버지는 언제나 꿋꿋하고 대쪽가. 은 분이셨다. 하지만 그 엄격함 뒤에 그런 따뜻한 일화가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그 국밥 한 그릇의 온기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소. 궁에서 온갖 수모를 겪고 권력 다툼에 피가 마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버텼지. 언젠가 그분께 은혜를 갚고 싶었으나 벼슬길이 달라 기회가 닿지 않았소. 그러다 얼마 전 서대감님의 가문이 군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소. 아드님이 빚에 쫓겨 외동딸을 기방에 팔아넘길 위기라는 소식도.
하승찬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래서 매파를 보냈소. 내가 부인을 산 것은 욕정을 채우기 위함도 늙은이의 수발을 들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소. 그저 서대감님의 혈육이 진흙탕에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은이라 생각했소.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오해였다. 모든 것이 오해였다. 그녀는 자신이 비참하게 팔려온 희생양이라 생각했으나 사실은 가장 깊은 은혜의 밧줄이 그녀를 구해 올린 것이었다. 이 사내는 그녀의 육체를 탐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문과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재산과 평판을 건 것이었다. 내시가 양반집 교수를 돈으로 샀다는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어찌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부끄러웠소. 은혜를 갚는다는 명목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부인의 인생을 내시의 아내라는 굴레에 가두는 꼴이 되었으니 차마 떳떳하게 말할 수 없었소. 그저 미안하고 또 미안할 따름이요. 서연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승찬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털썩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하승찬이 놀라 손을 빼려 했으나 서연이는 놓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하승찬의 차가운 손을 녹였다. 아닙니다. 대감께서는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빚쟁이들의 소나기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이라는 늪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조부님께서 대감께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다면 대감께서는 저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서연이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이제 그녀의 눈에 그는 더 이상 거세된 사내도 권력에 찌든 환관도 아니었다.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한 사내의 대장부보다 더 큰 의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저는 대감의 아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대감의 곁에서 대감의 뜻을 받들고 대감의 아픔을 나누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이제는 제가 원해서 걷는 길입니다. 서연이의 단호한 고백에 하승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서연이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거친 손가락 끝이. 다차 서연이는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받아들였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부인.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차가운 공기가 사라지고 대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것은 남녀 간의 정욕과는 차원이 다른 두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보듬어안는 순간에 스며든 열기였다. 하승찬의 가슴 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빙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연이는 다시 자리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버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 차를 따랐다. 차잔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이 일렁였다. 배감이 차의 향이 참으로 좋습니? 다 매화차인가요?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매화처럼 고난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말라는 뜻이지. 저희도 그리 살 것입니다. 저 눈보라치는 세상 밖으로 은은하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향기를 내뿜으며 말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미소 지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신방 안은 봄날처럼 따스했다. 그러나 이 평화가 폭풍전의 고요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서연이의 아버지를 핍했던 악랄한 고리대금업자 박주인이 하승찬의 정적들과 결탁하여 이 집의 담장을 넘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봄기온이 완연하여 매화가지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건만 하승찬의 집 담장 안에는 한겨 울보다 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다. 평온하던 일상은 예고 없이 날아든 돌멩이 하나에 산산조각이 났다. 조선 곳곳에 흉흉한 방문이 나붙기 시작한 것이다. 내시 하승찬이 권세를 이용하여 양반가의 여식을 겁탈하고
돈으로 사들여 첩으로 삼았다. 고자 주제에 음란한 욕심을 채우려 조강지처를 벌이고 어린 년을 탐하니 하늘이 노할 일이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내용들이 적힌 벽서는 순식간에 장터와 오물가를 넘어 조정대신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하승찬이 모시는 주상전하의 총리를 시기한 반대파 세력, 그리고 서연이의 집안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악질 고리대금업자 박주인이 결탁하여 꾸민 치밀한 책동이었다. 대감마님, 의금부에서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청지기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안채마당으로 관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발소리는 벚꽃잎을 지득일 만큼 거칠고 난폭했다. 서연이는 사색이 되어 방문을 열었으나 마당에는 오라를 든 나졸들이 살기를 띠고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의금부 도사가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서 있었다. 하승찬은 이미 관복을 갖춰 입고 대청마루에 나와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 태연한 표정이었으나 뒷짐진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승찬, 그대는 양반가의 교수를 매매하고 국법을 어지럽힌 혐의로 고발당하였다. 당장 의금부로 압파라는 어명이다.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도사의 서슬퍼런 호통에도 하승찬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섰다. 나졸들이 거칠게 그의 팔을 낚아채고 붉은 오라로 몸을 결박했다. 부끄러운 순간이었으나 그는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그때 서연이가 비명을 지르며 팻마루를 뛰쳐내려왔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대감께서 무슨 죄를 지으셨다고 이러는 겁니까? 놓으시오. 당장 이거 놓지 못하겠소. 서연이가 나졸들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자 하승찬이 급히 몸을 돌려 그녀를 제지했다. 부인, 물러서이요. 그의 목소리는 엄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애절하게 서연이를 달래고 있었다. 내 결백함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요. 그러니 경중동하지 말고 집을 지키고 있으시오. 부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이를 깊이 응시한 뒤 나졸들에게 끌려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서연이의 가슴을 철퇴로 내리치는 듯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죄 없는 사람이,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의 문턱으로 끌려갔다. 억울했다. 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다. 이대로 그를 잃을 수는 없었다.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울음을 삼키다 벌떡 일어났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에 불꽃이 서 있었다. 청지기, 당장 가마를 대령해라. 마님, 어디를 가시려고요? 지금 밖은 위험합니다. 관하로 갈 것이다. 내 지아비가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안방에 처박혀 눈물이나 짜고 있을 순 없다. 가서 내 눈과 입으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서연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하승찬이 몰래 갚아주었던 아버지의 차용증 원본과 박주인이 보냈던 협박 서신들이었다. 서연이는 그것들을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가장 정갈하고 위험있는 예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더 이상 팔려온 죄인이 아니었다. 당당한 정실 부인으로서 남편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다. 의금부 취조실은 음습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피비린내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그곳 중앙에 하승찬이 무릎 꿇려 있었다. 정면에는 이번 사건을 사주한 반대파 세력의 거두 인 최판서가 신문관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들거리는 박주인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내 이놈 하승찬. 내가 권세를 믿고 힘없는 양반을 협박하여 그 딸을 강제로 취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최판서가 신문대를 두드리며 호통쳤다. 하승찬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답했다.
소희는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당하게 혼례를 치렀으며 강제는 없었습니다. 이놈이 주둥이를 놀리는구나. 여봐라. 증인 바가무게. 들어라. 네가 본 것을 고하거라. 박주인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앞으로 나섰다. 나으리. 소인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 내시놈이 빚을 빌미로 서대감을 협박하였죠. 딸을 내놓지 않으면 온 집안을 몰락하겠다고 칼을 들이대는데 힘없는 대감이 어찌 버티겠습니까? 끌려가던 따님이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하승찬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자신이 입을 열어 서연이의 집안 사정을 낱낱이 밝히면 결국 서연이의 가문이 빚더미에 앉아 딸을 팔려 했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서연이에게 또 다른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이었다. 하승찬은 차라리 자신이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쓰는 편을 택하려 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니 죄를 인정하는 것이로구나. 여봐라. 저놈을 매를 쳐라. 형리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려는 찰나였다. 멈추시오. 취조실 문이 활짝 열리며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쪽진 서연이가 서이 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하승찬은 경악하여 소리쳤다. 부인. 여기가 어디라고 오십니까? 어서 돌아가시오. 서연이는 남편의 외침을 못 들은 척 또박또박한 걸음으로 취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최판서 앞에 꿇어앉지 않고 꼿꼿이 서서 그를 노려보았다. 저는 죄인 하승찬의 처 서연이라 합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여기 있는데 어찌 거짓 증인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려 하십니까? 최판서는 당돌한 여인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코웃음을 쳤다. 네가 감히 관할을 모독하느냐? 내 관에게 팔려가 첩실 노릇이나 하는 계집 주제에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서연이의 호통이 취조실을 울렁울렁 울렸다.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나졸들마저 움찔했다. 저는 첩이 아니라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족보에 오른 정실 부인입니다. 그리고 팔려온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서연이는 품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바닥에 뿌렸다. 박주인의 차용증과 협박 편지들이었다. 보십시오. 여기 저 사악한 박주인이 저희 아버지를 협박하여 만든 가짜 차용증과 이자를 수십 배로 불려 착취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제 남편 하승찬은 이 빚을 대신 갚아 주었을 뿐 아니라 단 한 번도 저에게 빚을 빌미로 부부의 연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숨을 고르고 무릎을 꿇고 있는 하승찬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시는 산의 구실을 못하는 반쪽짜리 인간이라고. 허나 제가 겪은 제 지아비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내보다 온전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이에게 옷을 주며 병든 장인을 위해 약을 지어 보내는 이분을 두고 짐승이라 욕한다면 돈 몇 푼의 양심을 팔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무고한 사람을 해하려는 저 박주인과 나으리들이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아닙니까? 취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이의 절규에 가까운 변론은 듣는 이들의 폐부를 찔렀다. 최판서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박주인은 쥐구멍이라도 찾으려는 듯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이 계집이 미쳤구나. 감히 판서를 능멸해? 여봐라, 저 독한 년을 당장 끌어내고 줄을 틀어라. 최판서가 악을 쓰며 명령했다. 나졸들이 머뭇거리며 서연이에게 다가오자. 하승찬이 포효하듯 몸을 일으키려 했다.
내 부인에게 손대지 마라. 그때였다. 취조실 안쪽의 병풍 뒤에서 묵직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하면 되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병풍이 거치고 모습을 드러낸 이는 다름 아닌 도승지였다. 임금의 비서실장격인 그가 암암리에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도승지는 싸늘한 눈으로 최판서와 박주인을 일별했다. 최판서, 자네가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한다 하여 지켜보았거늘 아주 가관이군. 증거는 명백하고 증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 어찌 억지를 부리는가? 최판서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대감, 그게 아니오라. 도승지는 바닥에 흩어진 차용증과 서신들을 주어 훑어보았다. 그리고서 연희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의 기계에 감복하였소. 지아비를 위하는 마음이 하늘을 찌르니 내관의 아내라고 손가락질하던 자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여. 도승지는 즉시 판결을 내렸다. 무고한 하승찬은 즉시 방면하고 거짓 증언과 사문서 위조를 일삼은 박주인은 곤장 100대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여 관비로 충당하며 권력을 남용하여 재판을 조작하려 한 죄인 최판서는 파직하고 유배를 보내라는 어명이 내려졌다. 박주인이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고 최판서가 망연자실하게 주저앉는 아수라장 속에서 하승찬의 오라가 풀렸다. 그는 풀려나자마자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서연이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시뻘겋게 남아 있었다. 부인. 하승찬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서연이를 바라보다가 와락 그녀를 끌어안았다. 평생을 감정을 죽이고 살아온 그가 수많은 관원들이 보는 앞에서 체면도 차리지 않고 아내를 아는 것이다. 그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서연이는 하승찬의 등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들을 둘러싼 차가운 관아의 공기마저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 서연이는 느꼈다.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은 단순 한 부부를 넘어 생사를 함께한 동지가 되었음을, 세상의 편견과 억압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굳건히 버텨낸 것이다. 관아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등 뒤로 따스한 봄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하승찬은 서연이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서연이 역시 그의 손을 마주잡으며 다짐했다. 이 손을 평생 놓지 않겠노라고. 담장 박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만의 담장 안에서 우리는 가장 완벽한 부부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지만 시련이 끝난 후 찾아오는 평온함이 때로는 더 큰 감동을 주는 법이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격정적인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어날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꽃, 진정한 행복을 확인하는 일뿐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더니 그 모진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도 어김없이 평온한 세월의 이기가 내려앉았다. 하승찬의 집 마당에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비웃음 섞인 수근거림이 넘어오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담장 너머로 흘러넘치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와 은은한 먹냄새였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대청마루, 7살 난 사내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붓을 꼭 쥐고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글씨를 쓰고 있었다. 그 곁에는 관복 대신 편안한 도포를 입은 하승찬이 인자한 미소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서연이는 마당 한켠의 화단에서 모란꽃을 손질하다가 이따금 허리를 펴고 그 흐뭇한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이름은 연우였다. 하승찬의 먼 친척 조카뻘 되는 아이로 집안이 어려워 끼니를 잊기 힘든 것을 서연이가 먼저 제안하여 양자로 드린 것이었다.
비록 몸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었으나 두 사람은 가슴으로 낳은 이 아이에게 세상의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있었다. 아버님, 이 글자는 획이 너무 어렵습니다. 붓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우가 붓을 내려놓으며 투정을 부리자 하승찬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허허, 본씨 마음을 다스려야 붓끝도 다스려지는 법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히 숨을 고르며 다시 해보거라. 내 어미가 정성에 가꾼 저 모란이 하루아침에 피어나더냐? 긴 겨울을 참고 견디었기에 저리 고운 꽃을 피운 것이다. 하승찬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선 긴장감 대신 넉넉한 여유가 묻어났다. 그는 더 이상 궁궐의 암투 속에서 나를 세우는 칼날이 아니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의 재롱을 보며 평범한 아비로서의 기쁨을 뒤늦게 배워가는 늙은 사내일 뿐이었다. 서연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닮아 있었다. 점심나절이 되자 서연이는 정성스레 준비한 다과상을 들고 마루로 나갔다. 꿀에 절인 약과와 시원한 오미자차였다. 연우는 어머니 하고 외치며 서연이의 품에 안겼다. 서연이는 아이의 땀 맺힌 이마를 닦아주며 하승찬을 바라보았다. 그의 이마와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행복이라는 이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부인 솜씨가 날로 좋아지는구려. 궁중 수락한 상궁도 울고 갈 마디여. 하승찬의 농담에 서연이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처음 시집올 때의 그 서먹하고 두려웠던 공기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뜻을 헤아리는 깊은 신뢰와 정이 흐르고 있었다. 밤이면 하승찬은 서연이에게 궁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서연이는 집안의 대소사와 연우의 성장 과정을 조곤조곤 들려주었다. 육체적인 규합은 없었으나 그들의 대화는 그 어떤 부부의 밤보다 긴밀하고 애틋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하승찬이 관직에서 물러나는 날이 되었다. 평생을 임금의 그림자로 살며 멸시와 권세를 동시에 누렸던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마지막 퇴청을 하고 돌아오는 길. 그는 가마를 타지 않고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대문 앞에는 서연이와 훌쩍 자란 연우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하승찬은 대문 앞에 서서 잠시 회한에 잠긴 듯 집안을 둘러보았다. 젊은 날 거세의 고통을 겪으며 피눈물을 흘렸던 기억, 출세하여 권력을 잡았으나 마음은 늘 허벌판 같았던 시절. 그리고 서연이를 만나 비로소 사람이 되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그는 천천히 서연이에게 다가갔다. 이제는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섞인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그가 말했다. 이제 다 끝났소. 나는 더 이상 내관도 대감도 아니여. 그저 부인의 지아비이자 연우의 아비로 남은 생을 살고 싶소. 서연이는 말없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 맞잡은 두 손의 온기만이 진실이었다. 은퇴 후의 삶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두 사람은 도성 외곽의 한적한 별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뒤로는 나지막한 산이 있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흐르는 곳이었다. 하승찬은 텃밭을 일구며 소일거리를 했고 서연이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넷이 부부라며 수군거리지 않았다. 대신 덕망 높은 김노인 부부라 부르며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누어 주고병자가 생기면 약을 지어주는 두 사람의 인품을 칭송했다. 과거 서연이의 아버지를 핍했던 빚과 가난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친정 가문은 연우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면서 다시금 명예를 회복했다. 서연이는 때때로 생각했다. 만약 그때 매파의 제안을 거절하고 우물에 몸을 던졌다면 이 찬란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인생의 불행이라 여겼던 순간이 실은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었음을 그녀는 세월을 통해 깨달았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뜬 밤 두 사람은 팻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 구경을 하고 있었다. 밤바람이 꽤 차가웠지만 하승찬이 서연이의 어깨에 두터운 담요를 덮어주어 춥지는 않았다. 마당의 국화 향기가 진하게 코끝을 맴돌았다. 하승찬은 따뜻한 차잔을 손에 쥐고 먼 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부인, 내 부인에게 늘 묻고 싶은 것이 있었소. 허나 답을 듣기가 두려워 차마 묻지 못했지. 서연이가 의아한 듯 그를 쳐다보았다. 무엇입니까? 이제 와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승찬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차잔을 만지작거렸다. 후회하지 않소? 평범한 사내를 만나 아이를 낳고 남들처럼 알콩달콩 사는 삶, 그런 평범한 여인의 행복을 나 같은 반쪽짜리 사내 때문에 포기한 것을 한 번이라도 원망한 적 없었소? 그것은 하승찬의 가슴속 깊은 곳에 평생 박혀있던 가시였다. 아무리 서연이가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보여주어도 내관이라는 자신의 태생적 결핍이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자격지심. 서연이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달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승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눈꺼풀은 처지고 눈동자는 흐릿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서연이를 향한 사랑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서연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대감, 사람들이 말하는 남들 같은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지 멀쩡한 사내와 혼인하여 매일같이 싸우고 미워하며 사는 부부도 많고 자식 낳아 기르면서도 정작 마음은 남보다 못한 사이도 허다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부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의 아픈 곳을 쓰다듬어주고 비가 오면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동무 같은 것입니다. 서연이는 하승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저는 대감을 만나 제 존엄을 지켰고 대감을 만나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며 대감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한순간 불타오르다 꺼지는 촛불과 같지만 우리가 나눈 마음의 정은 저 하늘의 달처럼 영원히 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저는 대감의 아내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슬픈 질문은 거두어 주십시오. 서연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승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늙고 병든 육체였으나 그 포옹만큼은 청춘의 그것보다 더 뜨겁고 단단했다. 고맙소.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궁에 살아남아 권세를 잡은 것도 아니요 재물을 모은 것도 아니다. 바로 그날 부인을 내 사람으로 맞이한 것이다. 내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부인을 원했으리요. 두 늙은 부부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달빛이 두 사람의 하얀 머리카락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그해 겨울, 하승찬은 서연이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임종의 순간 그는 고통스러운 기색 하나 없이 편안한 얼굴이었다. 연우가 통곡하며 아버지의 마지막을 배웅했고 서연이는 눈물 대신 환한 미소로 남편을 보냈다.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내 할 일을 다 마치고 훗날 철로가 되어 다시 만날 때 그때는 제가 대감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장례는 검소했으나 조문객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내관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가 베푼 덕을 기억하는 이들이었다. 하승찬이 떠난 후에도 서연이는 슬픔에 잠식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사랑과 유지를 받들어 남은 생을 더욱 단단하게 살아갔다. 연우를 훌륭한 목민관으로 키워냈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지었다. 세월이 흘러 서연이 역시 흙으로 돌아가는 날, 그녀는 유언으로 남편의 묘 곁에 합장하라 하였다. 사람들은 내관의 묘 옆에 정실부인의 묘가 나란히 들어서는 것을 기이하다 여겼으나 그 비석에 새겨진 글고를 보고는 모두 고개를 숙였다. 육신은 비록 완전하지 못하였으나
영엄마는 그 누구보다 온전했던 지아비와 그 영혼을 사랑하여 평생을 바친 지엄이 여기 함께 잠들다. 이성 옆에는 두 사람이 생전 그토록 아꼈던 매화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봄이 오면 그 매화나무는 눈 속에서도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 그 그윽한 향기는 담장을 넘어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마치 세상의 편견과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난 두 사람의 사랑처럼 은은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향기였다. 진정한 사랑은 육체의 결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영혼을 덮어주는 온기에 있음을 바람에 흔들리는 매화 꽃잎들이 속삭이는 듯했다. 별표 외전 별표 그의 봄. 매화는 비에 젖고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봄비치고는 제법 쌀쌀한 기온을 품은 빗줄기가 귀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서재창 앞에 앉은 연우의 귀에는 마치 조롱하는 웃음소리처럼 들려왔다. 그는 쥐고 있던 붓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다. 먹물이 튀어하얀 화선지 위에 검은 꽃을 피웠으나 연우는 그것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조금 전 시외 석상에서 겪었던 수모로 인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도성 내로라 하는 양반 자제들이 모여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는 자리였다. 연우는 그곳에 끼어 있을 자격이 충분했다. 학식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였으나 출신 성분이라는 꼬리표는 끈질긴 거머리처럼 그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자, 의다음은 김진사의 차례인가? 글 솜씨야 장원 급제감이라 소문이 자자하니 기대가 크네. 좌중을 도하던 영의정댁 손자가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운을 띄웠다. 허나 궁금한 것이 하나 있네? 자고로 북구대 힘은 아비의 기계를 담는 법인데 자네는 씨 없는 수박밭에서 자랐으니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구려. 혹 내시들도 밤이면 남모르게 붓을 휘두르는 법을 가르치던가? 와! 좌중이 떠나가라 폭소가 터졌다. 연우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단순히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허나 자신을 거두어준 아버지를 그 고결하고 헌신적인 분을 씨 없는 수박 따위에 비유하며 능글거리는 저들의 주둥이를 찢어놓고 싶었다. 연우는 주먹을 불끈 쥐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뒤에서 농이 지나쳤나 보네. 넷이 자식이라 그런지 속이 좁아라는 비아냥이 들려왔으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왔다. 빗속을 뚫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연우의 가슴 속에서는 천둥이 쳤다. 왜 나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는가? 왜 나의 아버지는 하필 내관인가? 키워준 은혜는 태산 같으나 세상의 편견은 그보다 더 높고 가파른 절벽이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연우는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그때 드르륵 문이 열리고 하승찬이 들어왔다. 그는 손에 따뜻한 꿀물 한 그릇을 들고 있었다. 연우야, 비를 많이 맞았구나. 감기 들라. 우선 이것 좀 마시거라. 하승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차분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목소리가 연우의 가슴을 후려쳤다. 연우는 꿀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싫습니다. 물러가십시오. 싸늘한 아들의 반응에 하승찬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씁쓸한 표정으로 꿀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시외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느냐? 그는 귀신같이 알아챘다. 평소와 다른 아들의 기색을 읽어내는데 그는 도가 터 있었다. 연우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소리쳤다. 아버님은 모르십니다. 아니, 아셔도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저를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내시의 양자, 족보 없는 놈, 돈으로 산 자식. 제가 아무리 글을 잘 쓰고 학문을 닦아도 그들은 저를 그저 구경거리된 원숭이 취급할 뿐입니다. 연우의 절규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하승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늙고 병든 어깨가 처량해 보였다. 그러나 연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차라리 가난한 농사꾼의 자식이었다면 뼈 빠지게 일할지언정 이런 조롱은 듣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님은 왜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님의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대를 이을 핏줄이 필요해서 저를 도구로 쓰신 것 아닙니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뱉어놓고 아차 싶었으나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그 공백을 메웠다. 하승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나 표정은 담담했다. 미안하다. 내 생각이 짧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이 아닌 사과였다. 내 말이 맞다. 나의 욕심이 너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너를 아들로 삼은 것은 나의 기쁨이었으나 너에게는 족쇄가 될 줄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하승찬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서신 한 통을 꺼내 연우의 앞에 놓았다. 이것을 가지고 내일 관하로 가거라. 파양, 신청서다. 내 이미 다 써놓았다. 연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파양이라니? 부자의 연을 끊겠다는 말인가? 나와의 인연을 끊고 내 친가 쪽 먼 친척의 양자로 입적하도록 주선해 두었다. 그 집안은 비록 가난하나 뼈대 있는 선비 가문이니 네가 거를 보고 벼슬길에 나아가는데 흠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저 너를 잠시 맡아 길러준 후견인으로 남으면 족하다. 하승찬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연우의 심장을 때렸다. 연우는 멍하니 서신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려 집어들 수도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아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에 상처받을 날이 올 것을 알고 자신을 돌려내어 아들의 앞길을 터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다. 연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때였다. 안채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서연이가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의 온화함을 잃고 굳어 있었다. 그녀는 방바닥에 노인 파양 신청서를 집어들더니 연우가 보는 앞에서 짝짝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이 눈송이처럼 방바닥에 흩날렸다. 연우는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어리석은 놈아. 서연이의 호통이 떨어졌다. 연우는 난생 처음 보는 어머니의 진노에 몸을 움츠렸다. 서연이는 연우의 어깨를 꽉 잡고 흔들었다. 내 아비가 너를 도구로 여겼다고?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너를 데려왔다고? 내 눈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느냐? 서연이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네가 열병이 나서 사경을 헤맬 때 한겨울 얼음물에 들어가 기도를 올린 사람이 누구냐? 내가 서당에서 돌아올 때 혹 길에 신발 버릴까봐 매일같이 마중 나가 너를 업고 온 사람이 누구냐? 내 아비는 궁에서 수모를 당하고 들어온 날에도 네가 잠든 모습을 보면 혹여나 깰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던 사람이다. 서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연우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다. 연우야, 세상 사람들이 내 아비를 고자라 욕해도 너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내 아비는 육체의 일부를 잃었으나 그 대가로 얻은 권력과 재물을 오로지 우리 가족을 지키는 데 썼다. 사내에 아들이 없다고 하여 아비의 자격이 없는 것이냐? 진정한 아비란 씨를 뿌린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품고 눈물로 키워낸 자를 말하는 것이다. 내 아비는 세상 그 어떤 대장부모. 다 크고 넓은 사내다. 연우는 어머니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술기운과 억울함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아버지는 도망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아들을 위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던 가장 비극적이고도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것이었다. 나는 그 사랑을 짓밟고 모욕했다. 시외에서의 비아냥 따위가 무엇이 대수란 말인가? 내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두 분의 스승이자 부모가 계시는데. 연우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워 모을 새도 없이 안방으로 달려갔다. 안방 문 앞에는 하승찬이 마루에 걸터앉아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여서 연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연우는 빗속으로 뛰어들어 마당 한가운데서 큰 절을 올렸다. 흙탕물이 무릎을 적시고 이마에 묻었으나 상관없었다. 아버님, 소자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연우는 목청껏 소리쳤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김씨 가문의 아들이며 자랑스러운 하승찬 대감의 자식입니다. 파양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제 뼈와 살은 아버님이 먹이신 밥과 어머니가 입히신 옷으로 이루어졌는데 어찌 핏줄 타령을 하며 인연을 끊으라 하십니까? 하승찬이 놀란 듯 깬다. 그는 비를 맞으며 엎드려 있는 연우에게 가가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거라. 흙탕물에 옷 버린다. 어서 일어나.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아버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면 제가 그 손가락을 꺾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아들로만 있게 해 주십시오. 연우의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하승찬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도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바보 같은 녀석, 나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하승찬은 와랑 연우를 끌어안았다. 빗속에서 두 부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서연이가 우산을 들고 나와 두 사람 위에 씌워 주었다. 비록 우산은 자가 세 사람의 어깨가 다 젖었으나 그들이 나누는 온기만큼은 빗줄기도 식힐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연우는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시외에 나가 양반 자제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다. 대신 방 안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했다. 누군가 그의 출신을 비웃으면 그는 당당하게 받아쳤다. 나의 아버님은 붓보다 마음으로 세상을 그리시는 분이여.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는 것이 나의 꿈이니 가문의 배경 따위로 사람을 재단하는 그대들의 좁은 식견이 안타까울 뿐이여. 그의 기세에 눌려 사람들은 더 이상 면전에서 그를 조롱하지 못했다. 드디어 대과 다반날이 밝았다. 연우는 승찬과 서연이에게 큰 절을 올리고 집을 나섰다. 하승찬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아들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떨지 말고 평소 실력대로만 하거라. 결과가 어찌되든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아버님께서 씌워주신 그갓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과거 시험장. 시제는 충효 종서였다. 연우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책 속에 나오는 고리타분한 충효가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모진 수모를 견디며 헌신한 아버지. 그리고 그 곁을 지키며 가정을 지켜낸 어머니. 그 두 분의 삶 자체가 그에게는 거대한 경전이자 사라이. 는 교과서였다. 연우는 붓을 들어 내려갔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으나 글자 하나하나에 뼈가 있고 진심이 담긴 명문이었다. 춤은 임금을 섬기는 것이나 그 근본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 효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나 그 근본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듯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다.
피로 맺어진 것만이 가족이 아니여. 덕으로 맺어진 인연 또한 하늘이 내린 천륜이다. 발표일, 방방곡곡에 연우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장원급제. 내관의 양자가 장원을 차지했다는 소식은 도성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임금조차 그의 답안을 보고 감탄하여 친히 어사 화를 하사하였다. 연우가 어서화를 머리에 꽂고 글로 환양하던 날, 하승찬의 집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연우는 말에서 내려 곧장 안채로 뛰어 들어갔다. 마루에는 하승찬과 서연이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하승찬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연우는 그대로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하승찬은 벅찬 가슴을 부여잡고 아들에게 다가갔다. 어서화가 꽂힌 관모를 어루만지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평생을 남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그였다. 자신의 이름은 언제나 조롱의 대상이었으나 이제 아들의 이름을 통해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장하다, 내 아들. 정말 장하다. 서연이 역시 연우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고생했다. 그 모진 시련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세 식구는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하승찬은 평소 마시지 않던 술을 몇 잔이나 비웠다. 그의 얼굴에는 생전 처음 보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부인, 그리고 연우야. 내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다. 무엇입니까, 아버님? 훗날 내가 죽어 땅에 묻힐 때 비석에 내 이름 석자 옆에 당당하게 부자와 자자를 새기는 것이었다. 내시라는 이유로 족보에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죽으면 잊혀질 운명? 이었으나 이제 너희 덕분에 나도 온전한 가장으로 기록될 수 있게 되었구나. 연우는 아버지의 잔에 술을 채우며 다짐했다. 이 순간의 행복을 영원히 지키겠노라고. 그리고 훗날 자신이 늙어 죽는 날까지 이 매화나무 아래 배웠던 사랑의 의미를 잊지 않겠노라고. 세월이 흘러 하승찬과 서연이가 세상을 떠난 뒤 연우는 높은 벼슬에 올랐음에도 청백리로 살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는 부모님의 기일이면 언제나 하인들을 물리치고 홀로 묘소를 찾았다. 두 분이 나란히 잠든 묘소 앞에는 그가 심었던 매화나무가 거목이 되어 흐드러지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연우는 묘비 앞에 앉아 술 한 잔을 올리고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다. 그것은 과거 파양 소동이 있었던 날 아버지가 써놓았던 하지만 서연이가 찢어버렸던 그 파양 신청서에 조각들을 연우가 몰래 주어 배접해둔 것이었다. 내 아들 연우야. 너를 보내는 것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뜻을 펼치거라. 나는 뒤에서 너의 그림자가 되어 영원히 너를 지킬 것이다. 연우는 그 글고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림자. 아버지는 스스로를 그림자라 칭했으나 연우에게 그는 언제나 세상을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이었다. 바람이 불어 매화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꽃잎 하나가 연우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어머니의 미소처럼 향기로웠다. 연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계신 그곳에도 매화가 피었습니까?